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또 연일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열대야가 지금 지속되고 열흘이 넘도록 아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밤에 주무시기도 힘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도전에 사실은 읽기 만만치 않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모비딕 첫 도입부를 잘 읽어야 완독할 수 있다. 이 제목을 하게 된 거는 결국은 모비딕을 읽다가 그만둔 사람이 워낙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저는 얘기가 이 첫 도입부에서 소설에서 배경을 어떻게 깔고 가는가, 어떤 상징을 들고 가는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그 다음에 계속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스토리만 하면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는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절대 이 책은 못 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준비한 거는 2 장과 3 장입니다. 지난주에 1 장을 했고요. 2 장, 3 장을 하는데 하는 데까지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저는 늘 생각에 진도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가장 신경 쓰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가장 쉽게 이 모비딕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제 최대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이 책을 '그만둘 사람이 아니다.'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뭔가 하면은 무조건 이 시간 들어와서 설령 좀 못 알아듣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격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따라와 주시게 되면은 절대 이 소설을 너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소설에 아주 깊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까지 깊이는 아닐지라도 웬간히 야트막한 지역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저하고 같이 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열심히 오신 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 모두는 한마디로 복 받은 분들입니다. 왠가하면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포기했다가 끝끝내 읽어낸 책이라서 제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어떤가라는 정도는 압니다. 예, 제가 뭐 영미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미국 문학에서 모비딕을 전공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려면은 '어떤 부분에 넘어지기 쉽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넘어질 지역에 건축하게 되면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설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바로 뭐 이상한 글들이 많이 나오죠. 누가 뭐 바다를 어떻게 했고 누가 뭐를 했고 또 어디에 그 저 레비아탄, 그런 일종의 용이라 할까요? 바다 괴물이죠. 바다 괴물은 성경에 어디 나오고 뭐 어떻고 막 이런 얘기 앞에 쭉 나왔을 겁니다. 그거 읽지 말라고 제가 하면서 바로 본문 소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웬간히 끝날 때쯤 되면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어디에 잘못 들어가면 빠진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혹시 전혀 문학에 대해서 '나는 문학의 미음자도 모른다.' 하는 사람이라도 이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참 문학은 대단한 힘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혼자 너무 긴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첫 장은 아시다시피 이 소설에서 왜 바다가 나오는가, 왜 바다로 가는가라는 거를 그 이슈마엘이 왜 바다로 가는가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단순히 나만 그린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힘의 근원은 바다에 있다. 또 세상 물들을 한 봐라. 모든 게 바다로 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자가 보는, 여기는 1인칭 소설을 했습니다. 그죠? 1인칭 소설이 그 이슈마일, 영어는 이슈마일이고, 이슈메일이
봤을 때에 바다라는 것은 왜 나를 자꾸 끌어들이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또 모든 사람이 물이 마치 마지막에 바다로 가듯이 바다로 가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첫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면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스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 이 그리스어의 히브리스라는 말은 오만, 자만 뭐 이런 쪽의 얘기입니다. 방종, 모렴치 이런 쪽의 단어가 히브리스라는 앞에 있는 이 단어고요. 뒷부분에 네메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이제 또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게 이 소설에서 주된 것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메시스라는 거는 이 같은 히브리스에 반대해 가지고 있는 쪽인데 배신으로 되겠죠. 숙적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면 네메시스인데 이 소설의 주된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한쪽은 오만 또 자문, 방종 이런 걸로 해서 마구 덤비는 쪽의 인간 그런 개념이 있다면은 또 한쪽은 속절없이 당하고만 마는 운명적인 것,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재밌는 거는요. 속절없이 당할 거다는 뻔히 알면서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보들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한번 이런 생각 해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죽습니다. 운명입니다. 네메시스죠. 이 운명인데 네메시스인데 지금 죽으나 뭐 나중 죽으나 똑같다 막 죽자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나요? 전혀 히브리스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죠. 비록 죽더라도 비록 내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덤비고 발악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것. 그게 히브리스라는 건데 이 히브리스라는 거를 이제 첫 얘기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히브리스니 뭐 이런 전문 용어는 안 씁니다. 사실은 이거는 서양 문학을 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안 쓰는데 가만 보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첫 부분부터 깔려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깔려 나오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자꾸만 바다로 가려고 하는 것. 바다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바다로 가려 하는 게 히브리스죠. 그런데 히브리스에서 바다로 갔던 사람들은 다 파멸됩니다. 이 소설에도 보면 30명이 갔다가 29명이 다 죽고 겨우 한 사람 나라고 얘기하는 이슈메일 혼자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슈메일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서내려가는 게 이 소설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말하는 화자는 나 이슈메일이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직까지 누군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서 계속 이 사람이 주인공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주인공 같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아직 그만두시고요. 저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은 오늘 들어와서 마침내 두 번째의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퀵케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퀵케그라는 자 처음에 이제 이슈메일이 어떤 사람인가? Call me 이슈메일 하면서 첫 번째 문장이 시작됐죠. 그다음에 이제 2장이 들어오면서 퀵케그를 어떻게 만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퀵케그를 만나는 부분에서 재밌는데 우선 퀵케그라는 이름을 한번 보세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퀵케그라고.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제 나름대로 이게 찾아내는데 애먹었습니다. 꽤 이 이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는 출처를 찾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복 받은 거는 그런 겁니다. 어디서 여기에 나오는 퀵케그가 무슨 뜻이 있는지를 모른다고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인제 그걸 찾아냈죠. 찾아냈는데 고건 쪼끔 이따가 두고 우선 보게 되면요.
퀵해그라는 사람 이름 붙여도 괴상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대부분 성경이나 그리스나 또 로마 이런 거 과거의 서양 문화의 이름들이 여기에 대부분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퀵해그라는 이름은 서양 문화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 폴리네시아 사람의 이름입니다. 폴리네시아인이라고요. 그러면 폴리네시아는 어딘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북대서양입니다. 미국에 있는 쪽은 북대서양이죠. 북대서양 쪽에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쭉 내려가서 태평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파나마 운하가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오기 위해서는 빙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만큼 돌아가는가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기도 안 찰 겁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자꾸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만큼 가고 있구나,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도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구글 맵 공짜로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맵을 제가 했고요. 여기에서 노란색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낸트캣이라는,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맨해튼, 뉴욕 맨해튼에서 출발하죠. 요 밑에 여기가 맨해튼입니다. 맨해튼에서 뉴 베드포트라는 데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낸트캣으로 갑니다. 그거 뭐 깨게 얘기하나 싶어요.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 놓는 것도 재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일정을 봐야 '아, 여기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건 요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배터리 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우리가 맨해튼 할 때에 여기서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당시는 육로가 거의 잘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제 해상 운송이죠. 그래서 해상에서 출발하는데, 요 맨해튼 요 남쪽에 있는 배터리라는 이쪽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이렇게 대서양을 나와 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돌아 올라가 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가려고 하는 지점이 뉴 베드포트, 여기를 갑니다. 오늘 저녁에 첫 얘기가 여기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서 목적지는 여기에서 또다시 바로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뉴 베드포트에서 난트캣으로 가는 배를 옮겨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늦게 도착했더니만은 난트캣으로 가는 배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뉴 베드포드에서 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는 얘기가 오늘 밤 2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고 난 뒤에 렌트캣에 도착해서 이제 렌트캣에서 마침내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무슨 배를 탈지는 이때까지는 모르고 가서 정하는 겁니다. 가서 정해 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지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인제 북대서양이죠 했지 않습니까? 쭉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아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미국은 끝나고 쭉 내려와 가지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브라질 옆을 돌아 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계속 더 내려와서 이쪽, 여기서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제 남태평양이거든요. 남태평양에서 점점점 더 인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폴리네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폴리네시아 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들의 모임이라는 거. 요 뾰족뾰족뾰족 나왔는 거 있죠? 얘들이 섬들입니다. 몇 개쯤 있는가 하면요, 한 1000개 정도 섬들이
흩어져 있는 요 지역들을 뭐 피지도 마찬가지고 퉁가도 마찬가지고 사모아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이 지역들이 폴리네시아 섬들인데 요 지역을 폴리네시아라 한다. 요 얘기입니다. 괜히 어렵게 느껴졌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지구를 쭉 한번 따라가 보면 지금 앞으로 출발할 지역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갈 건가라는 걸 보게 되면은 좀 가슴 좀 설레지 않나요?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와, 이 어마어마한 항해를 지금 시작하는구나.' 연간 3 년이거든요. 3 년을 계획하고 갑니다. 그래서 3 년을 배 타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사람들 뭐 어떡합니까? 3년 동안 먹을 걸 거기 다 넣습니다, 물을 포함해 가지고. 연구하면 바다에 물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먹어야 될 걸 거기다가 다 배에 싣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인제 되게 돼 있는데 어떻든 폴리네시아 재밌죠. 섬이 1000 개라 그러니까 우아 싶죠. 워낙 태평양이 큰 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섬들이 프랑스령이고요. 어떤 데는 독일령이고 어떤 데는 미국령이고 막 이럽니다. 연구하면 아직도 남아 있는 제국주의적인 잔재들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국주의 시대 때에 이 거대한 태평양을 잡기 위해서 섬을 각 나라들이 점유해서 아직도 점유해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필요하면은 자기 나라 땅이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큰 지역에 있는 거를 폴리네시아라고 하는데 이 폴리네시아식 이름이 퀵케그라는 겁니다. 자, 퀵케그라는 말을 그러면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대부분 이름들이 성경이나 구라파적인 이름을 쭉 서구적인 이름을 해 오다가 여기에 아주 다른 인물이 누가 나온다고요? 폴리네시아, 퀵케그. 이 퀵케그가 나오는 게 한번 보세요. 소설 구성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뭐가 나왔네. 아까도 말씀 이스마엘이 나왔죠.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그 뒤에서 나오는 퀵케그가 나옵니다. 그 퀵케그가 나오는데 이 퀵케그가 대표적으로 이쪽에 있는 서양인들에 대해서 전혀 서지 않는 이국적인 이름, 또 전혀 익숙치 못한 이름, 이것과 서양의 문화, 그런 소위 말하는 문화라는 것과 그다음에 야만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이 소설의 매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명은 우리는 이때까지 '아, 문명이 최고야. 뭐 배워야지. 뭔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되는데 이 소설은 '문명이라는 것 당신들 좀 한번 더 생각해 볼래?'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누가 나오는 거예요? 퀵케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퀵케그를 만나는 부분도 보게 되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꾸만 저 혼자 얘기하면은 소설다운 어떤 그런 면이 없어지고 제가 괜히 소위 말하는 슬프는 사람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 무척 싫어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팟캐스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2 장과 3 장을 한번 전체로 설명해 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숙입니다. 오늘은 세계 문학의 걸작 모비딕의 2장과 3장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 단순한 고래 상행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아니죠. 인간 본성, 운명, 집착에 대한 깊은 탐구를 담고 있는 작품이죠. 오늘은 이 대작의 초반부인 2장 여행 가방과 3장 물보라 여인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모비딕을 시작하지만 완독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아, 저도 들었어요. 특히 초반부에서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장과 3장은 사실 소설의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부분이죠. 이 두 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후의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2장 여행 가방의 줄거리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2장에서는 화자인 이슈메일이 맨해튼을 떠나 뉴 베드퍼드에 도착합니다. 12월의 매서운 겨울밤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이슈메일이 당시 포경 산업의 중심지였던 뉴 베드퍼드가 아닌 네. 쇠락해가던 낸터킷 섬에서 고래잡이 배를 타기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슈메일은 늦게 도착해서 낸터키탱 배를 놓치고 말아요. 아, 그랬죠. 그래서 이틀 밤을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가벼운 주머니를 의식하며 저렴한 숙소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물보라 여인숙이라는 곳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숙 주인의 이름이 피터 코핀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네, 코핀이요? 코핀은 관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맞아요. 이게 소설의 불길한 전조를 예고하는 장치입니다. 3장에선 이제 물보라 여인숙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 슈메일이 만나는 것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인숙 현관에 걸린 불가사의한 그림, 그리고 거대한 고래 턱뼈로 장식된 입구. 그리고 여인숙 주인의 별명이 요나라는 점도 의미심장하죠. 아, 요나. 요나는 성경에서 고래에게 삼켜졌다가 살아나온 인물이니까요. 방이 모두 차서 이슈메일은 한 작살잡이와 침대를 함께 써야 한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음. 추운 겨울밤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이를 수락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그 작살잡이의 정체는 바로 퀴케그죠. 온몸에 문신을 한 남태평양 출신의 식인종이었어요. 이슈메일이 처음에는 공포를 느끼지만 네, 그렇죠. 점차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퀴케그와 친구가 됩니다. 이 만남은 소설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2장과 3장에는 소설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는 중요한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편견과 관용의 주제인데요. 맞아요. 3장에서 이슈메일과 퀴키그의 만남은 백인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화의 충돌과 화해를 상징합니다. 이슈메일이 처음에는 퀴키그를 혐오스런 야만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죠. 곧 잠시만 기다려보자. 그것은 그의 표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멜빌은 이 장면을 통해 당시 서구 사회의 인종적 편견을 드러내면서도 네.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취한 기독교도보다 취하지 않은 식인종과 함께 자는 게 나을지도 몰라라는 이 구절은요. 와.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관점이었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상징은 죽음과 불안의 전조들이에요. 네. 여인숙 주인의 이름이 코핀, 관이고 여인숙 현관에 걸린 그 불길한 그림, 주인의 별명 요나 등은 모두 미래의 불행한 사건을 암시하는 장치들이죠. 2장에서 이슈메일이 언급하는 유로클리돈과 서리가 내린 창문의 비유도 인상적입니다. 아, 그 부분요? 아깁탄방에서 바라보는 겨울밤과 추위 속에서 바라보는 겨울밤의 차이. 이걸 통해 사회적 계층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상징은 숭고함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네. 2장에서 이슈메일이 여인숙 벽에 걸린 그림에서 느끼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숭고함은 인간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느끼는 압도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숭고함의 개념은 에드먼드 버크의 철학적 탐구와도 연결되는데요. 네. 네, 맞아요. 멜빌이 이러한 철학적 개념을 소설에 녹여낸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멜빌의 개인적 경험이 이 두 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허먼 멜빌은 어린 나이에 가족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경험을 했고 19세에 상선 선원으로 바다에 나갔어요. 특히 그가 남태평양의 타이피족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요. 네. 퀴키그와 같은 캐릭터를 창조하는 데 정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멜빌이 실제로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경험했다는 점은 네. 2장에서 따뜻한 방에서 바라보는 겨울밤과 추위 속에서 바라보는 겨울밤의 차이에 대한 통찰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멜빌은 방대한 독서가였어요.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영향을 받아서 야만과 문명에 대한 상대적 시각을 발전시켰죠. 몽테뉴의 이문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면 네. 그들을 야만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이 그 자체로 여느 상태로 나아가 이루어 놓은 성과를 야만이라고 부르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기교로 사물을 그 평범한 올더에서 틀어 변경해 놓은 것들을 차라리 야만이라고 불러야 할 일이다. 와. 이 구절은 몽테뉴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7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지만 네. 도나왕이에서 두 장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편견 극복의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죠. 그럼요. 이슈메일이 퀵해그를 처음 보고 공포를 느끼지만 점차 그를 인간으로 보게 되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에서 따뜻한 방에서 겨울밤을 보내는 사람과 추위 속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의 대비는 오늘날의 부의 불평등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또 야만과 문명의 경계에 대한 질문도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가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인지 아니면 멜빌이 암시하듯 네. 오히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야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슈메일과 퀵히그의 우정은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인간적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이런 경계를 넘는 연대는 오늘날 분열된 세계에서 더욱 필요한 가치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모비딕의 2장 여행 가방과 3장 물보라 여인수를 살펴보면서 네. 멜빌이 이 두 장을 통해 소설 전체 주제를 어떻게 암시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전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두 장은 편견과 관용, 문명과 야만, 인간의 연대, 자연의 불가항력적인 힘 등 소설 전체의 핵심 주제를 소개하고 있죠. 특히 이슈메일과 큐케그의 만남은 소설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네. 이후 전개될 드라마틱한 사건들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멜빌은 자신의 경험과 방대한 독서를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네. 표면적으로는 고래잡이에 관한 모험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인간 존재의 심오한 질문들을 탐구하는 작품을 창조했습니다. 17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지만 네. 그 안에 담긴 인간 본성과 사회에 대한 성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계속해서 모비딕의 다른 장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읽는 고전 팟캐스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이슈메일은 울화가 치밀 때마다 자신만의 바다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어려운 시간 속에서 견디게 해주는 바다는 무엇인가요? 네,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와닿는 내용들이었습니까? 잠깐씩 제가 본문을 같이 보면서 그렇게 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소설 본문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본문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설명했고 또 팟캐스트에서 설명했던 그 설명을 염두에 두고요. 이 방송을 듣기 전에 예습은 하지 말라 했으면 그죠?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하시고 그러면 다음번 하기가 쉽고 쉬워져서 자꾸만 쉽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복습 중심으로 하시되 자꾸 여기에 익숙지 못한 것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명들이든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아까 제가 지도를 가지고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도 직접 지도를 한번 찾아가지고요. 그 지도 속에서 제가 찾아놓은 거 말고 본인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2장 처음 출발하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서처 2장을 수저넣은 낡은 가방, 카펫 가방. 카펫 가방이라는 거 요즘처럼 가죽 가방 말고요. 당시는 바닥에 까는 카펫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카펫으로 된, 천으로 된 가방들이 주로 썼고요. 가죽 가방은 거의 아주 비싼 고가라서 이같이 돈 없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가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다시피 카펫 가방이라는 거는 돈 없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 간단한 가방이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테고요. 그 카펫 가방에다가 옷가지를 넣고 옷가지가 어떻나요? 서처 1-2장 그게 옷가지가 답니다. 그래서 정든 맨해튼을 떠나서 그 뉴욕을 떠나는 거죠.
맨해튼에 살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맨해튼에 살다가 정든 맨해튼을 떠나 뉴 베드포드로 향한다. 그런데 도착한 시간이 12월의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왠가하면 당시에는요, 이 배가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걸린다. 반드시 5시간 만에 못 갑니다. 왠가하면 기상 변화에 따라 가지고, 기상 변화에 따라서 배라는 거는 되게 시간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날 또 토요일 밤이나 돼서 뉴 베드포드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거기서 배를 이어 타서 낸트켓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여드렸다시피 이 지역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볼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휙 들어가서 뉴 베드포드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쏙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새롭게 고래 사업에서 뜨게 되는 신항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대서양의 파도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완화돼서 여기에 속 배가 정박해서 있기 좋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새로운 항구로서 엄청 각광받고 있었는데 이슈메일은 여기에서 그 고래잡이 배를 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나와서 렌트킷이라는 섬으로 갑니다. 요 섬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섬. 요 섬이 렌트킷입니다. 이 섬에서 이제 타려고 하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렌트킷이 원래 유명한 고래잡이 항구였는데 항구가 작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새롭게 뜨는 항구가 이쪽 여기에 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에서 왔다가 배를 못 옮겨 타고 이 항구에서 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게 되면 1820년대 이때에 그 고래잡이 배라는 거는요, 포경선이죠. 그러니까 이 포경선은 전 세계 포경선에 다 합치더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포경선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 세계에 사용되어지는 고래기름에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는 미국 배들이 나가서 잡아오는 고기름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큰 산업이었습니다. 왜 큰 산업인가 하면 당시에 신흥국인 미국은 마땅한 돈벌이가 없었습니다. 겨우 해봤자 면화, 담배 이 정도를 했는데 큰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 고래잡이에 포경선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잡아서 오는 이 고래 기름들이 그 처음에 조그만 낸트킷이라는 섬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워낙 많은 배들이 되니까 깊숙한 안쪽에 뉴 베드포드라는 그 항구가 이제 새로 되졌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1850년도거든요. 이때가요. 1850년도에 이제 거기에 가서 일부러 렌트캣에서 배를 타겠다고 그럽니다. 왠가하면은 렌트캣은 이미 사양적인 걸로 되어지고 이쪽 신흥 쪽에서 타지 않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기다리게 되는 날인데 여기가 이 얘기입니다. 렌트캣으로 가는 소형 전기선은 이미 떠난 뒤였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소형 전기선은 떠난 뒤에서 다음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다음 월요일까지 없다는 것은 나는 적잖이 낙심했다. 왠가하면은 주머니가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월요일까지, 다음 월요일까지 형편없는 주머니를 가지고 어떻게 견디나 해서 난감했겠죠. 그래서 어떻든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봤더니 은하 몇 개가 겨우 건져지고 보잘것없는 그 돈을 이제 갖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산 그럼한 여인숙을 이제 찾아 나섭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나는 뉴 베드포드에서 하룻밤 하루낮
그리고 다시 하룻밤을 더 보내야 목적지인 항구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디서 먹고 자느냐가 당장 걱정거리가 되었다. 몹시 수상쩍어 보이는, 아니 무척 캄캄하고 음산한 밤, 살을 내는 듯 춥고 쓸쓸한 밤이었다. 그렇게 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갈고리 같은 손가락에 걸려온 것은 은하 몇 입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황량한 거리 한복판에 서서 북쪽의 어둠과 남쪽의 암흑을 비교하며 재밌죠? 둘 다 어떻게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어둠이나 암흑이나 거기지. 예, 이렇게 이제 여기에 뭔가를 북쪽의 암흑을 얘기합니다. 북쪽의 어둠과 남쪽의 암흑을 비교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슈메일, 자기 이름이죠. 어딜 가든 어떤 꾀를 써서 하룻밤 묵든지 간에 반드시 숙박비를 먼저 물어봐라. 그리고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라. 자기 자신께 이제 합니다. 주머니도 만만치 못하니까 자기 자신께 이제 이스마엘, 어디서 가든지 하룻밤 묵든지 간에 또 반드시 숙박비를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고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그냥 잠만 자면 되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여관집을 찾아서 보는데 좀 이렇게 번듯한 여관은 안 들어갑니다. 비쌀까 싶어서. 그래서 가장 산 데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황량한 거리였다. 좀 좋은 쪽에는 비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황량한 거리가 있는 저 바다 쪽에 있는 거로 나갑니다. 길 양쪽에 있는 것은 집이 아니라 시커먼 덩어리였다. 그러니까 형편없었다는 거죠, 집들이. 그런 집들, 여기저기 드문 보이는 촛불은 무덤 속을 돌아다니는 촛불 같았다. 그래서 이제 이 허름한 지역을 이제 찾아들어갑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밤, 이 밤늦은 시간에 이 도시의 그 구역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곧 폭이 넓고 납작한 집에서 연기처럼 새어나오는 한 줄기 불빛을 보았다. 그 집의 현관문은 어서 들어오라고 유혹하듯 열려 있었다.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도록 마련된 것처럼 꾸밈이 없고 편안해 보였다. 돈 없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꾸밈이 있고 그러면은 불편하겠죠. 돈 많이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나요?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돈 없고 뭐 친척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혼자서 미국 가가지고 첫 경험이 바로 이런 경험이었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그 버려놓은 것 뭐 없나 들여다봐야 되고요. 소위 말하면 게러지 세일이라 해서 차고에서 파는 세일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냥 버리기는 그렇고 그러면은 아주 싼 가게 1불, 2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게 되거든요. 그런 물건들 사러 주로 토요일과 주일날은 그 물건 사러 동네를 휙 이제 차 운전해서 다니게 됩니다. 필요한 거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없던 식탁도 그렇게 사오고 없던 책상도 그렇게 사오고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좀 번듯하게 되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지역에 가면 좀 편안했거든요. 그런 감정을 저는 잘 경험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는 지역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는 집이 간판에는 안개 같은 물보라를 뿜어 올리는 고래 그림이 하얀 페인트로 희미하게 그려져 있고, 어떻게 됐다고요? 고래가 숨 쉴 때 보면, 날숨을 쉴 때 보면은 물이 쭉 이렇게 올라온다 했죠. 그런 식으로 고래 물 기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간판이었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거, 물보라 여관 피터 코핀이라고 써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코핀이 문제입니다. 코핀은 뭔가 하면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관이라는 겁니다. 이 연숙의 이름이
아니 사람 죽었을 때 쓰는 그런 그 관인데 이 이름이 쓰여진 것도 인제 여기에 보면요. 코핀과 물보라 이 별난 결합이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이 얘기하죠. 뭔가 복선을 깔고 있죠. 인제 뭔가 이 소설에 인제 복선을 깔기 시작하는 게 인제 코핀이라는 이 단어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들을 여기서 인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방이 있냐?" 이렇게 했더니만 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간신히 허름한 여관을 하나 찾았는데 여기서 없으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자려면은 너 가능하다. 같이 잘 수 있겠니?" 인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인제 누구하고 같이 잔다는 조건 하에 그 여관에서 자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관에서 인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본문은 안 보고 저 혼자서 말로만 할게요. 그래서 그 여관에서 인제 자게 되는데 그래서 같이 자는 사람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물건을 팔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 물건을 팔러 갔는데 그랬더니만 해골 바가지를 팔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좋은 물건이라고 해골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아 곧 인제 오겠지.' 인제 이렇게 하면서 "네가 먼저 가서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제 먼저 방에 들어와서 트윈이라 하죠, 요즘 얘기는요. 이쪽에 하나 싱글 침대가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는 트윈인데 당신은 그런 트윈도 아니고요. 침대, 더블 침대 이런 거에 하나가 딱 있는 침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말 그대로 같이 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침대에 인제 들어가서 간신히 어떻게 해서 잠들어서 자려고 하는데 암만 기다려도 이 친구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길래 그냥 '자야 되겠다.' 싶어서 인제 살짝 잠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발자국 소리가 나면서 들었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불 끄고 인제 자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엔 전기불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고래기름을 가지고 불을 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인제 그 고래기름으로 된 그 불 켜는 그걸 이렇게 들고 들어와 가지고 이 끔끔한데 침대에 자고 있는 사람은 이제 침대 쪽은 하지 않고 자기 그걸 내려놔 놓고 그럼 못 팔고 온 해골도 내려놓고 자기 물건 내려놔 놓고 인제 하는데 여기는 인제 발발 떨면서 바깥을 간신히 인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일단은 백인이 아니에요. 시커먼 얼굴에다가 각진 얼굴에다가 더덕더덕 그렇게 된 데다가 온몸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이 온몸에 문신이 있는 데다가 덩치도 엄청 크고 인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제 그걸 내려놔 놓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이 친구도 인제 '잠을 자야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불을 끄고 자기가 침대에 슥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자기죠. 이 친구도 깜짝 놀라는 거죠. 왠가 하면 이 친구가 너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주인이 이 친구께 "네 오늘 같이 자야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못 해준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서 "너 누구냐? 죽여 버리겠다. 누군지 말해라." 이러는데 하도 자기가 쫄아 가지고 말을 하긴 했는데 거의 상대편의 목에 말이 안 나가는 형태에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친구가 죽여 버리겠다고 인제 덤빕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게 되니까 인제 여관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뛰어온 겁니다. 뛰어와 가지고 여관 주인이 그때서는 인제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같이 자야 될 사람이니까 이러지 말고 같이 자라."고. 그렇게 해서 인제 같이 자게 되는데 같이 잘 때도 인제 얘기가 이 친구가 인제 불을 켜놔 놓고 이렇게 여관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전후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아주 정중하게
네가 먼저 저 침대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해 주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내가 외관상으로 봤던 것하고 연구하면은 식인종이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전에 여관 주인으로부터 식인종이긴 한데 괜찮은 식인종이니까 너같이 잘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돈이 없으니까 식인종이면 뭐 잡아먹겠나 싶어서 했는데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어째서 이제 자게 됩니다. 자게 되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왜 폴리네시아 섬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같이 문명사회에 왔는가라는 얘기를 해 줍니다. 자기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문명사회가 너무너무 궁금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추장의 아들인데 앞으로 이 문명사회를 가서 배우고 와야 되겠다는 오로지 일념하에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그래서 문명사회에서 온 배가 있을 때에 배에 간신히 올라타 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까지 왔고 고래잡이, 작살잡이로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안심이 돼서 이제 잤겠죠. 잤는데 그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가장 깊이 잤는 것 같다." 그래서 깨 보니까 아침은 됐고 이 친구는 아직 자고 있는데 이 식인종 작살잡이가 자기 위에 이렇게 손을 올려놔 놓고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새신랑 안에 가슴에 안겨 자듯이 자기가 그렇게 밤새 안겨서 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있나라고 그 친구를 이제 깨워 가지고 그렇게 인제 아침을 먹으러 가고 이러는데 만 보면 볼수록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여관 주인은 이 퀵해그가 자주 여기서 오는 걸 알고 얘 성격을 알고 하니까 얘하고 같이 자라고 해 줬는데 자기는 덜렁 미개인이라는 선입관, 편견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가 하면 '술 취한 기독교인보다 이 정신 멀쩡한 이 식인종이 낫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마음이 열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마음이 매우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매우 따뜻한 사람인 거를 알게 되면서 이 친구가 한 번은 이럽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머니를 홀라당 깝니다. 홀라당 까 가지고 거의 한 $30쯤 되는 은화가 있었답니다. 은화를 반 틈을 나누어 가지고 반이 너 가져. 그러면 반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어코 그 반 틈을 내 가지고 이 사람 주머니에 찔러 줍니다. 그다음에 얘기가 재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제 둘 다 인제 같은 배를 타기로 했거든요. 같은 고기잡이 배를 타야 되고 이 이슈메일은 첫 번째 고기잡이 배를 탑니다. 고래잡이 배를 타고 그전에는 상선을 타다가 요번에 인제 포경선을 타게 돼 있고 이 친구는 원래부터 포경선을 타면서 작살잡이입니다. 작살을 집어던져서 고래를 맞히게 하는 이 작살잡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같은 인제 배를 타자 이렇게까지 이미 얘기가 다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는 판의 얘기가 목숨까지도 나눠야 된다 하면서 돈부터 나누자 하면서 나눠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얘기가 또 더 재밌습니다. 다음날 이제 토요일 날 했다 했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인제 그래도 배를 타기에 앞서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이 식인종이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식인종을 인제 자기는 뭐 식인종 뭐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는데 식인종도 그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면서
그 식인종이 인제 퀵해그죠. 퀵해그가 얘기를 합니다. 저 배를 탈 때에 여기에도 보면은 여관 주인집 이름이 요나로 나온다든지 성경적인 얘기도 나오고요. 목사님 설교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인제 본문을 다 빼고 그냥 얘기만 쭉 그냥 하고 오늘 3 장, 4 장을 마치려고 인제 그렇게 급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인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어떻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네가 인제 이 친구는 자기네 관습에 따라서 자기가 모시는 신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신께 점을 치고 또 신께 예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배를 선정해라. 내가 그 배를 타겠다." 그렇게 해서 인제 두 사람이 같이 배 타러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에는 배 타러 가서부터 벌어지는 얘기를 할 테니까 요만큼 두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한 3분 만에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자, 여기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중요한 등장인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퀵해그입니다. 이 퀵해그는 문명과 반문명 또는 기독교와 이방인 이런 것과의 만남인데 이 만남에서 오히려 문명인이 처음에는 생각할 때에 이스마엘이 생각할 때는 아주 저 식인종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잔뜩 거리감을 뒀는데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하게 네 돈 내 돈 따져 가지고 뭐 그렇게 발발 지껏 떨고 있는데 얘는 탁 나눠 가지고 아니 목숨까지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 돈 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니 가져." 이러면서 나눠 주는 거라든지 이런 정신들을 보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술 취한 기독교인보다 정신 멀쩡한 이 식인종이 낫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벌써 깨지기 시작하죠? 예.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가 인제 요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시는 게. 그러니까 문명과 비문명이 부딪히게 되는 현상이고요. 그 부딪히는 게 마치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면서 태평양의 그 험한 바다를 가는 거 부딪히는 거 못지않게 이런 문제들을 하고 뚫고 나가게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유심히 바라봐야 될 거는 뭔가 하면은요. '선입견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인간은 이 같은 선입견에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자기 말 제대로 안 듣는다고 지게차에 같이 묶어 가지고 지게차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보셨죠? 그거는 야만인 중에도 야만인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좀 먹고 살만했다고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자기 말 잘 안 듣는다고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가하고 그거는요 문명사회에서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죠. 어떻게 제대로 좀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좀 제대로 그걸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제대로 처리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참 그렇습니다. 예. 얘기가 자꾸 그 얘기하면 더 하면 안 되니까 인제 마쳐야 될 시간 돼 가지고요. 자, 퀵해그라는 거를 얘기를 할게요. 원래는 이 소설을 쓸 때에 퀵해그가 아니고요. 불킹든이라는 사람을 하나 써 놨답니다. 써 놨다가 가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갈게.' 하고 소설의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지어낸 퀵헤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멜빌이 조지 릴리 크레이크라는 뉴질랜드인들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뉴질랜드 사람들 얘기를 읽습니다. 그때의 생각에 아주 다른 인종을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갖다 넣은 게 퀵해그 이름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렵게 찾아낸 겁니다. 왜 퀵해그라는 이름의 뜻이 뭐고 그렇게 되는 건가라는 건데, 다시 말씀해 기독교와는 아주 이방적인 것, 이름조차도 어려운 그런 이름으로 갖다 놔놓고 반문명이죠. 문명과 대결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우리가 만만치 않은 여행을 이제 시작했고 첫 번째 퀵해그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밤 좀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퀵해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다음 사건이 또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곧바로 또 배를 타면서 또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보시게 되면 참 따뜻한 친구구나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